오늘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지금처럼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들으셔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클럽은 저희 패널들이 꼭 필요한 질문을 정중하게 던질 것입니다. 오늘 초청해 주신 권영세 위원장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권 위원장은 뭐 따로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 양력을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법대 졸업한 후에 검사의 길을 걸으셨고 2002년 정치를 시작해서 현재 5선 의원입니다. 5선이 되는 동안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3번, 서울 용산구에서 2번 당선되셨습니다. 주중국 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외교안보 그리고 통일 분야의 업무도 맡아보셨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아주 깊은 소회가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질문을 해주실 관클럽의 패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지호일 국민일보 정치부장입니다. 다음은 임승환 YTN 편집부국장입니다. 네, 제 오른쪽으로는 정우상 조선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입니다. 다음은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 에디터입니다. 자, 그럼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인사 말씀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설명을 드리니까 2025년 관클럽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더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긴장해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더 차원이 다르게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에 보니까 아주 언론인들께서 계셔가지고 또 차원이 다르게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해온 것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사전에 저희 티미팅에서 우리 김승년 총무께서 선명하게 대답을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선명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선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입니다. 요즘 국민들 뵙기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국민들 마음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인데 오히려 정치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큰 충격을 몰고 왔지만 계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줄타력에 방탄입법, 핵심 예산 무차별 삭감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였습니까? 계엄 이후에도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보다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분노를 부추기는 데만 힘을 쏟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달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서 과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여야 정치권도 갈등과 혼란 수습에 최선을 다하면서 진영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보다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 얼마 전 중국발 딥시크 쇼크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경쟁국들은 발빠르게 우리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불러온 글로벌 불확실성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의 정체와 잠재 성장률 하락 등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개혁의 속도를 높여 새로운 판을 짜지 못하면 나라의 내일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기술혁신 촉진, 신산업 육성, 교육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 시급한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고 청년 세대의 희망에 불을 붙이기 위해 나라의 새 판을 짠다는 절박한 각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구조개혁 문제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가능성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셨을 때 농사 지을 땅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보통신부를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때도 당시에는 무리한 투자라는 비판들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길이 되었고 초고속 인터넷은 산업을 넘어 정치 문화 발전까지 이끈 정보화의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AI 혁명의 시대입니다. AI 혁명의 토대는 바로 국가 전력망입니다.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야말로 반도체와 AI 산업 도약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인 독일은 둥켈플라테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산업이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각오로 국가 전력망 재설계와 투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80년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열심히 뛰어왔고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오늘의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나라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더 새롭고 더 희망찬 80년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팎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하면 분명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질문을 최대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만 권영세 위원장께서도 속도감 있는 질의 응답 또 그리고 가급적 두괄식으로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선명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부터 하시죠. 예,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비대위원장께서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도 이 기조 발언문을 보면은 자금의 상황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 속에서 과연 위원장님께서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어떤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였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 어떤 비현적 행위라고 보시는 건지 위원장의 어떤 판단, 인식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한 달 뒤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취임하자마자 제가 취임 기자회견은 무한 사고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그때 저희 그 취임 소감문을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낼 때도 표현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그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시비가 계속되는 중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비상계엄이 그 지금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한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하면 선명하죠?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에 맞는 권한 행사였는지 아니면 위헌적 행위였는지를 심판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역시 사법부로서 어떤 공정성의 생명인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10명 중 4명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위원장의 기조 발언문을 봐도 상당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않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헌재에서 좀 이런 건 좀 불공정하다라고 보시는 사례 하나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통계상으로 10명 중에 4명이 아니라 4명 이상이 현재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선명하게 짚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허영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헌법학계 거의 뭐 거두이시죠. 그분이 한 10개 항목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당연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기에 우선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해놓고 한 8번의 변론, 혹은 요즘 들어나서 한 10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 변론을 끝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전혀 상의 없이 결정한 부분,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조금 핀트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 500명 이상의 증인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헌재 같은 경우는 12명인가 14명인가 한 10여 명 정도의 증인만 조사하고 지금 마칠 태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증거법과 관련해가지고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이 법정에서 부동의했을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게 돼 있는데, 특히 이런 식으로 피해의자, 피고인 혹은 피소추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을 고친 취지를 준용하면서 반드시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전례를 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그 형사소송법이 고쳐지기 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 우리 사법기관에서 최고 사법기관은 대법원이라고 여기지만, 헌법과 관련된 부분은 이건 다른 데에서 심판될 수도 헌법재판소에서 단식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구속하는 법관들도 대부분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법관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40% 이상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행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50% 가까운 분들이 지금 여전히 신뢰하는 부분들이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조만간 이제 심리를 끝내고 어쨌든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인용을 하건 기각을 하건 둘 중에 하나의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 거리에서 전국적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거대하게 계속 벌어지면서 양측이 충돌을 하고 있고, 아마 탄핵이 기각이 되건 또는 인용이 되건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 이후에 과연 우리 사회가 이 결과 내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헌재의 그 결정 이전에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스스로 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안 되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또 정치적 해법으로서 본인의 거취를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질문하신 내용이 그 입장을 밝히는 게 뭐 하야하는 게 어떻겠냐, 뭐 아주 뭐 하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직설적으로 그냥 뭐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겠다 이러면 그건 뭐 발표할 리 없는 거고, 하야하겠다는 취지로 되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야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헌법적으로 가능하냐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그럼 하야했을 경우에 지금 모든 이런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일부에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단 이 얘기가 촉발이 된 이유도 보면은 변호인단들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야를 포함한 그런 부분은 대통령 본인이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결심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으로 선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조금 현재 재판 공정성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근데 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지나치다 현재 편이, 특히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공격하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집권 여당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루에 한 100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화도 모르는 번호에서 한 몇백 통 정도를 받고 있어서 지금 전화를 쓰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문자 메시지의 대부분은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정반대로 헌재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을 비판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들 중에서 일부 가족상까지 들춰내서 공격하는 부분은 뭐 사실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경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허영 교수가 지적한 10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또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 정상 위원께서 보신 데 대답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기자 간담회인데, 거기서도 헌재 흔들기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미 헌재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제가 저희들은 붙들어주느라고, 바로 세우느라고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부권 가지고도 지금 우리 정부가 거부권을 갖다 몇 번 해서 그게 이승만 정부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부권을 몇 회 행사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다수 야당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몇 건이나 그냥 뒤밀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지 그게 거부권의 숫자가 의미가 있듯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리고 또 우리 지정령까지 같이 봐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우리 지도부에서 혹은 대변인들이,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만 보고 헌재 흔들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요,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헌재를 비판하는 게 결국은 불복의 근거 쌓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제 심사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고,
또 더 이상 없고 있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모든 그 지도부나 의원들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발표도 뭐 저는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12월 3일로 잠깐만 돌아가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그 개헌 당일날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 표결할 때 그때 비대위원장님은 표결에 참여 안 하셨는데요. 혹시 그때 어디 계셨는지 뭐 하셨는지 하고 만약에 그때 국회를 가신다면 그 현장에 표결 현장에 가신다면 어떻게 표결하실지 여쭤볼게요. 저는 12월 3일 뭐 제가 비대위원장 취임 전이긴 한데 그때 있기는 국회로 가다가 막혀가지고 차가 그때는 뭐 다른 건 이유보다 차가 잔뜩 막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의원들 며칠 전화해서 당사로 오라 그래서 당사로 가서 이따가 표결되는 걸 지켜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 제가 보기에 그 뭐 12월 3일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놀라셨을 텐데 갑자기 뭐 비상계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다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뭐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를 선언한 것들이 이제 그 방송을 쭉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걸 서로 이 전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무슨 다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걸 분명하게 그리고 이거가 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당이라면은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동하는 과정 중에 뭐 대통령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일부 관련이 있을 이 장관들한테까지 전화를 해봤는데 뭐 전화가 안 됐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일단 들어보고 저 정도 그러니까 발표된 게 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 이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